제1장 400년 제국의 황혼과 십상시의 발흥. 40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위대했지. 한이라는 이름으로 대륙을 하나로 묶어냈던 제국의 뿌리는 이제 깊이 썩어버렸어. 서기 2세기 말 화려했던 수도 낙양의 황궁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거대한 흡혈귀들의 소굴로 변해버렸지. 황제 영제의 곁에는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이 독사처럼 떠리를 틀고 있었어. 그들은 황제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제국의 혈관인 관직을 시장 바닥에 고기처럼 팔아치웠지. 어제까지 소를 잡던 백정도 금은보와 한 상자만 갖다 바치면 오늘 아침엔 한 고을의 수령이 될 수 있었어. 이런 세상에서 정의가 숨 쉴 곳이 있었을까? 조정은 매일같이 연회가 벌어지며 향락의 향취로 가득했지만 담장 밖 백성들은 굶주림을 못 이겨 길가에 굴러다니는 흙을 씹으며 죽어갔어. 하늘도 이 꼴을 보기 싫었는지 황제의 옥좌에 시커먼 구렁이가 나타나고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등 흉흉한 징조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황제는 그저 환관들의 품 안에서 어리석은 질문만 던질 뿐이었어. 황제의 말. 장양, 짐에 충성스러운 내시여. 요즘 성 밖의 소문이 심상치 않구나. 백성들이 굶주려 봉기를 꾀한다는데 사실인가? 짐은 그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거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장양의 말. 폐하, 어찌 그런 망측한 소문을 믿으시옵니까? 저들은 그저 폐하의 은덕에 감격해 춤을 추는 것이옵니다.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소인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사옵니다. 그저 폐하께서는 이 술과 가물을 즐기시면 됩니다. 장양의 간사한 웃음 뒤로 제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관리들은 백성을 쥐어짜고 그 돈은 다시 십상시의 주머니로 들어갔지.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늘뿐이었어. 제2장 노란 하늘의 반란, 황건적의 난.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기주 땅에서 장각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어. 그는 스스로 대현량사라 칭하며 산속에서 신선에게 태평요술서라는 기묘한 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지. 그는 병든 백성들에게 부적을 태운 물을 마시게 하며 마음을 훔쳤어. 하지만 그가 전한 건 단순한 약이 아니었어. 그것은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는 혁명의 불꽃이었지. 장각의 말.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를 버린 것은 황제가 아니라 하늘이다. 저 푸른 하늘은 이미 수명이 다해 죽었다. 이제 정의롭고 평등한 노란 하늘이 일어설 때가 왔다. 머리에 노란 띠를 둘러라. 우리가 바로 천하를 뒤엎을 노란 물결, 황건적이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올해는 갑자년이니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장각의 외침에 수십만 명의 농민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일어났어. 머리에 노란 띠를 두른 그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대륙을 휩쓸었지. 그들은 관할을 부수고 창고를 털어 곡식을 나눴어. 하지만 통제를 잃은 군중은 곧 무자비한 약탈자로 변해갔고 대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어. 당황한 조정은 그제야 전국에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지. 누구든 도적을 물리칠 자는 나서라.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이 한 장의 종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대한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제3장 유비관우 장비의 운명적 조우. 유주 땅 탁현의 어느 시장통. 그 방 앞에서 한 사내가 멍하니 서 있었어. 키가 7척 5촌의 귀가 어깨에 닿을 듯 크고 팔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기이한 형상의 사내. 바로 유비. 자는 현덕이었지. 그는 몰락한 황실의 후예였지만 지금은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팔아 눈먼 노모를 봉양하는 가난한 청년에 불과했어. 유비가 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지. 유비의 말. 아, 나라는 이토록 어지럽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 한낱 집신이나 파는 이 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한실의 후예라 자처하면서도 그저 길가에서 한숨이나 쉬고 있으니
하늘이 나를 비웃겠구나. 내 조상님들께 뵐 낯이 없도다. 그때였어. 등 뒤에서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바닥을 흔들었지. 장비의 말. 이보쇼.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 생각은 안 하고 왜 종이 쪼가리 앞에서 여자처럼 한숨이나 푹푹 쉬고 있는 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리 처량하게 서 있는 거냐? 마리오. 내 성미에 답답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만. 유비가 고개를 돌리니 키가 8척의 표범 같은 머리, 고리 눈에 호랑이 수염을 한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어. 바로 장비. 자는 익덕이었지. 그는 이 근처에서 돼지를 잡아 팔아 꽤 재산을 모은 호걸이었어. 유비의 말씀이 과하구려. 나는 유비라 하오. 한실의 종친으로서 나라를 구하고 싶으나 힘이 없고 재물도 없어 내 무능함을 한탄했을 뿐이오. 결코 죽음이 두려워 한숨을 쉰 것이 아니외다. 장비의 말. 유비라 했소. 내 당신의 눈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구만. 눈동자가 맑고 기계가 서려 있소. 나 장비는 고기 팔아 모은 재산이 꽤 있소이다. 당신같이 뜻있는 사람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돕겠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저기 주막에 가서 긴 얘기 좀 합시다. 마침 술맛도 좋은 날 아니오. 두 사람이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의기를 투합하던 그때였어. 주막 문이 벌컥 열리더니 거대한 그림자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지. 키가 9척의 수염이 두 자나되고 얼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으며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선명한 사내였어. 그 위풍당당한 기세에 시끄럽던 주막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탁자를 꽝 치며 외쳤어. 주모, 여기 술 한 잔 빨리 주시오. 술 한 잔 들이켜고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 의병에 지원해야 하니 말이오.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져오시오. 유비는 그 사내의 눈매가 봉황처럼 날카롭고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직감했어. 이 사람이다.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인재로구나. 유비가 정중히 다가가 말을 건넸지. 유비의 말. 장군의 기계가 실로 놀랍소이다. 예사로운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관우의 말. 하동 땅에서 온 관우. 자는 운장이라 하오. 고향에서 권세를 믿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질 관리를 죽이고 5년 동안 타향을 떠돌았소. 하지만 이 난세에 내 한 몸 보존하겠다고 숨어 지낼 수는 없어 칼을 들고 나섰소이다. 그쪽은 누구시오? 유비의 말. 오, 실로 의로운 분이구려. 나 유비와 여기 장비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맹세했소이다.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능히 도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오. 관장군, 우리와 함께 하시겠소? 장비의 말. 잘 됐소. 관영, 나도 당신 같은 호걸은 처음 보오. 우리 형제처럼 지냅시다. 내 집 뒤뜰에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데 거기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진짜 형제가 되는 게 어떻겠소? 내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오. 제사장, 도원의 결의, 같은 날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세 사람은 장비의 집 뒤뜰로 향했어. 그곳은 분홍빛 복숭아꽃이 눈처럼 흩날리며 향기가 가득한 정원이었지. 장비는 검은 소와 백마를 제물로 올리고 술잔을 채웠어. 달빛 아래 세 사내는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었지. 유비의 말. 하늘과 땅의 신령이시여, 오늘 저희 세 사람이 성은 다르나 형제의 의를 맺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편안케 하겠습니다. 관우의 말. 우리는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하려 하니 만약 의리를 배반하고 마음을 바꾸는 자가 있다면 하늘과 땅이 함께 벌을 내리소서. 장비의 말.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오직 한나란 시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맹세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이니 신령이시여 우리의 진심을 굽어 살피소서. 유비, 관우,
장비의 말, 하늘이시여 우리의 맹세를 굽어 살피소서. 이것이 바로 삼국지 100년 역사의 가장 뜨거운 순간, 도원의 결이야. 맹세를 마친 장비는 곧바로 마을에 뛰어난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삼형제에게 꼭 맞는 보검과 무기를 주문했지. 유비에게는 자웅을 겨루는 정교한 쌍고검이 주어졌고, 관우에게는 무게가 무려 82근이나 되는 거대한 청룡원 얼도가 들려졌어. 장비는 구불구불한 뱀 모양의 기괴한 창, 한 장 8척의 장팔사모를 손에 쥐었지. 500명의 의병이 그들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고, 유비는 유자가 크게 적힌 깃발을 높이 올렸어. 제5장 대응산의 첫 승리와 영웅들의 무력. 삼형제의 첫 전장은 유주를 위협하던 황건적 부장 정원지와의 대결이었어. 5만 명의 도적 무리가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유비는 당황하지 않았지. 정원지의 말,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냐? 돗자리 장수랑 백정 놈들이 군사라고 끌고 왔느냐? 가서 집신이나 짜고 소나 잡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서는 거냐? 얘들아, 저 가련한 놈들의 목을 따서 본보기로 삼아라. 장비의 말, 이 도둑놈아, 내 장팔사모 맛을 보기 전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으아, 내 창 끝에 내 놈의 심장을 꿰어주마. 장비의 천둥 같은 고함에 적군의 말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어. 장비가 번개처럼 달려나가 창을 휘두르자 적들은 낙엽처럼 쓰러졌지. 당황한 정원지가 칼을 휘둘렀지만 장비는 단 한 한만에 적장의 가슴을 꿰뚫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어. 이를 본 부장 등무가 달려들었으나 이번엔 관우가 나섰지. 관우의 말, 잔챙이는 물러가라. 내 칼의 먹잇감이 되기에도 부족한 놈이구나. 내 수염을 더럽히기 전에 목을 내놓아라. 관우의 청룡원 얼도가 공중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떨어졌어. 등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몸이 두 토막이 나고 말았지. 대장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걸 본 황건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 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둘러 군사들을 독려했지. 유비의 말, 정의는 우리 편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소탕하라. 전군 돌격하라. 삼형제의 활약은 눈부셨어. 그들은 청주에서, 광종에서 적들을 격파하며 승전보를 울렸지. 하지만 전쟁터에서의 승리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 조정은 공을 세운 자들에게 벼슬을 내렸지만 돈도 백도 없는 유비에게는 관심이 없었어.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친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삼형제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고작 안희연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의 현령 자리를 얻었지. 제6장 안희연의 평화와 부패한 도구의 매질. 유비는 안희연에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섬겼어.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조정에서 시찰 나온 하급 관리 도구가 문제였지. 도구는 유비를 보자마자 거만하게 굴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어. 도구의 말, 어이 유현령, 자네가 황실의 후예라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며? 내 눈은 못 속이지. 좋은 말로 할 때 내 입을 막을 만한 성의를 보여야 할 거야. 금은보화는 어디에 숨겨두었나? 설마 빈손으로 나를 대접하려는 건 아니겠지? 유비의 말, 저는 나라의 공을 세워 이 자리를 얻었을 뿐이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바칠 재물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법대로 처벌하십시오. 도구의 말, 이 건방진 놈,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여봐라, 저놈의 부하들을 잡아다가 매질해라. 유비가 반역을 꾀했다고 자백받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이 고을을 피바다로 만들어주마. 도구는 무고한 향리들을 잡아가두고 내질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했어. 이 광경을 목격한 장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장비는 관아 앞에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
장비의 말. 이 더러운 관리놈, 내 놈이 감히 우리 형님을 모함하고 백성을 괴롭혀. 내 오늘 내 놈의 볼기가 남아나는지 보자. 형님이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 장비는 도구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 그리고 관아 앞에 버드나무에 도구를 묶어놓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했지. 도구의 말. 아, 살려주시오. 대장부님,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소. 현령님께 말해서 없던 일로 하겠소. 으악. 장비의 말.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 같은 놈, 내 놈 같은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다.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내 오늘 너를 죽여 백성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유비와 관우가 달려와 간신히 장비를 말렸어. 유비는 피투성이가 된 도구의 목에 현령의 인장을 걸어주며 차갑게 말했지. 유비의 말. 너 같은 자가 조정을 대신해 시차를 다닌다니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인장은 돌려주고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우리는 이런 더러운 벼슬 따위 미련 없다. 우리는 더 큰 뜻을 찾아 떠날 것이다. 제7장. 낙양의 괴물 동탁과 전쟁의 신 여포. 유비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날 무렵 수도 낙양에서는 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 십상시와 대장군 하진이 서로를 죽이는 피해 숙청이 벌어지는 사이 서량의 늑대라 불리는 군벌 동탁이 수만 명의 철기군을 몰고 낙양으로 입성했어. 동탁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지. 그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어린 헌제를 세운 뒤 스스로 승상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 그런데 동탁이 그토록 오만방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 바로 그의 곁을 지키는 지상 최강의 무장 여포가 있었기 때문이지. 여포는 원래 정원의 양아들이었어. 하지만 동탁은 여포의 무용을 탐냈고 자신의 부하 이숙을 보내 적토마라는 천하의 명마와 화려한 보물로 여포를 유혹했지. 이숙의 말. 여포 장군, 정원 밑에서 고작 그런 대우를 받고 만족하시오? 동탁 승상께서는 당신을 위해 이적 도마를 준비하셨소.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이 말의 주인은 천하의 당신뿐이오. 아버지를 바꾸는 것이 무에 그리 대수겠소. 권력과 부귀가 눈앞에 있는데. 여포의 말. 적토마라. 과연 대단한 말이로군. 나같이 뛰어난 자가 정원 같은 고지식한 자 밑에 있을 수는 없지. 동탁 승상이 나를 그토록 원하신다면 정원의 머리를 베어 선물로 가져가겠소. 이제부터 동탁 승상이 나의 새로운 아버님이시다. 여포는 은인인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양아들이 되었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세계의 성을 가진 종놈 삼성가노이라 비웃었지만 그의 무력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 동탁의 잔인한 지략과 여포의 압도적인 무력, 이 두 사람의 결합은 한나라 400년의 종묘사직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어. 동탁의 말. 하하, 이제 낙양은 나의 것이다. 황제도 법도 필요 없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여포야, 반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베어버려라. 오늘 밤 낙양의 모든 보물과 여자는 다 내 차지다. 누가 감히 나를 막겠느냐. 제8장. 불타는 낙양과 영웅들의 집결. 동탁의 폭정은 끝을 몰랐어.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들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고 낙양의 보물들을 약탈해 자신의 고향인 미호성에 쌓아두었지.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에 닿았고 조정을 지탱하던 충신들은 피눈물을 흘렸어.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지. 동탁의 폭정에 분노한 전국의 영웅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조는 동탁 암살에 실패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군사를 모았고 원소는 명문가의 이름을 앞세워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지. 그리고 그 소식은 다시 길을 떠돌던 유비 삼형제의 귀에도 들어왔어. 유비의 말. 형제들아, 드디어 때가 왔다. 동탁이라는 괴물이 나라를 짓밟고 있으니
우리도 이 연합군에 합류하여 한시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맹세, 도원에서의 그 결의를 실천할 시간이 왔다. 관우의 말, 형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동탁의 목을 베어 천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 장비의 말, 좁소, 그 여포라는 놈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내 직접 확인해 보겠소. 내 장팔사모가 벌써부터 근지러워 죽겠구만. 형님, 어서 갑시다. 낙양은 불타고 있었고 제국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유비, 조조, 손견 등 훗날 삼국지의 주인이 될 영웅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지. 과연 이들은 동탁과 여포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군웅들은 어떤 야망을 품고 낙양으로 진격할 것인가? 삼국지 대하서사시 제1부, 그 장엄한 서막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2부, 호로관의 대결과 연합군의 분열편에서 진정한 영웅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